손주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 6개월간 헌신한 시어머니. 하지만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며느리에게 뺨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그 차가운 손길에 마지막 인내의 끈이 끊어진 그날 밤, 어머니는 눈물 대신 다른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려줄 그날을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네, 내 나이가 65이에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자식이라고는 서울 사는 아들 지훈이 하나뿐인데 35살 먹은 아들이 뭐가 그리 걱정이라고 아직도 내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기만 하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요. 동쪽 창으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텃밭부터 나가보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거든요. 밤새 이슬을 맞은 상추는 더 파래지고 애호박은 내 손가락만큼 또 자라 있어요. 흙냄새, 풀냄새, 이 싱그러운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아침이 온 것 같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좋더라고요. 텃밭을 한 바퀴 둘러보고 들어와서는 어제 띄워놓은 된장으로 보글보글 찌개를 끓였죠. 멸치 몇 마리 넣고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그게 바로 우리 집 냄새고 내 냄새 같아서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막 끓인 찌개에 텃밭에서 뜯은 상추랑 풋고추 그리고 따끈한 밥 한 그릇이면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아요. 마침 대문 밖으로 옆집 순이네 엄마가 지나가더라고요. 어이, 영희 엄마, 아침 잡섰어? 하고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로 인사를 건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정겨운지 몰라요. 그럼 먹었지. 순이 엄마는 어디 가는 길이야? 하고 나도 마루에 앉아 대꾸했죠. 그렇게 이웃이랑 스스럼 없이 말 섞고 서로 집안 숟가락 개수까지 다 알며 사는 게 시골 인심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장찌개 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정겨움이 가득한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내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서울 사는 아들이었죠. 웬일로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했나 싶어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그럼 별일 있겠니? 너야말로 괜찮은 거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목소리는 잔뜩 지쳐 있었어요. 옆에서는 며느리 목소리도 들려왔죠. 어머님, 저희 너무 힘들어서요. 하고 말끝을 흐리는데 그 소리에 마음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작년에 결혼한 지훈이가 좋은 IT 회사에서 팀장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니 며느리 세연이도 유명 화장품 회사 마케팅 팀장이라 똑 부러지고 야무져서 둘이 참 잘 만났다 싶었거든요. 그런 애들이 힘들다고 하니 오죽할까 싶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6개월 된 손주 하준이 때문이었어요. 맞벌이를 하니 둘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썼는데 이제는 둘 다 복직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자니 믿음이 안 가고 어린이집은 자리가 없고 밤마다 아기는 울고 잠은 부족하고 회사 일은 쌓여가니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딱 일주일만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딱 일주일만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보고 싶은 손주 얼굴도 아른거렸고요. 그깟 일주일, 내 한 몸 고생하면 내 새끼들이 편하다는데 뭔들 못해주겠어요. 알았다, 알았어. 걱정들 말아라. 내가 올라가마.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는데 구수하던 된장찌개 냄새는 어느새 사라지고 코끝에 서울의 낯선 공기가 맴도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바로 서울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죠. 덜컹거리는 기차 창밖으로 강원도의 푸른 산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문득 지훈이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양반도 참 무던한 사람이었는데 지훈이 10살 때 나랑 아들만 남겨두고 훌쩍 가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식당 일, 밭일, 안 해본 것 없이 억척같이 살았어요. 남들 보기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고 손가락질밖에 하기 싫어서 혹여나 기죽을까봐 더 악착같이 일하고 더 지극정성으로 지훈이를 키웠죠.
다행히 아들은 잘 자라주었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취직했을 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작년에 예쁘고 똘똘한 며느리 세연이를 데려와서는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호강만 하세요 하는데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뭘 더 바라겠어요.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지훈이랑 세연이가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어머니 하고 달려오는데 둘 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피곤해 절어 푸석푸석한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나를 보자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런데 그 반가움 뒤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표정이 있었어요. 뭐랄까,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무언가 기대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그런 얼굴이었죠. 그때는 그저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들네 아파트는 서울에서도 좋은 동네에 있는 삐까뻔쩍한 새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이 한눈에 들어왔죠.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중산층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낯선 은행의 대출이자 고지서를 슬쩍 보았을 때 이 아이들이 겉보기와는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싶었죠. 그날 밤 지훈이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회사 일을 하느라 자정이 넘도록 잠을 못 잤어요. 세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니, 하준이 좀 봐주세요 하고 아기를 내게 맡긴 채 방에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이나 업무 전화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팀장님, 그건 제가 내일까지 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데 참 안쓰러웠어요. 더 신기했던 건 며느리의 행동이었어요. 곤히 잠든 하준이를 눕혀놓고는 갑자기 조명을 켜고 아기 옷을 예쁜 걸로 갈아입히더라고요. 그러고는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댔죠. 어머님,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걸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해요. 활짝 웃으며 말하는데 그 모습이 아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헷갈리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육아를 완벽하게 해내는 워킹맘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 애들은 참 피곤하게 산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어머니,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해 주세요. 아들이 미안한 얼굴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됐다. 그런 소리 마라. 어미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하고 웃어 보였죠. 본격적인 육아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행복했어요. 포동포동한 손주를 안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요. 분유를 타서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까르르 웃는 아기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기를 안고 있으면 며느리가 옆에 와서 슬쩍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요즘엔 그렇게 안으면 아기 척추에 안 좋대요. 내가 기저귀를 갈면 어머님, 이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고 다시 고쳐 매주었죠. 한 번은 내가 직접 짠 베네 저고리를 입혔더니 세연이가 어머님, 이건 형광물질이 들어있어서 안 돼요. 아기 옷은 꼭 유기농으로 입혀야 해요라며 자기가 사온 비싼 옷으로 갈아입히더라고요. 내 딴에는 정성껏 준비한 것들인데 며느리 눈에는 그저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육아법으로만 보였나 봐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며느리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는 거였어요. 어머님, 하준이 오늘 낮잠 총 몇 시간 잤죠? 분유는 몇 시에 몇 템을 먹었나요? 하고 묻는데 내가 대충 한두 시간 자고 배고파할 때 줬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에 아기의 수면 시간, 수유량을 분 단위, ml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날로그 시계가 더 편한 내게 그런 디지털 데이터는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내 오랜 경험과 지혜보다는 차가운 기계 속 숫자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지기 시작했죠. 그 미세한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정해놓은 규칙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어요. 내가 서울에 온 지 꼭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짐을 챙겨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출근하기 전에 내 앞에 와서 머뭇거리더라고요. 둘 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일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지훈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 아주 중요한 긴급 프로젝트가 생겼는데 앞으로 2주 정도는 매일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죠. 자기네 팀도 곧 신제품 출시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도저히 하준이를 돌볼 수가 없다고요. 어머니, 정말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제가 휴가 내서 어머니 편히 쉬게 해드릴게요. 애들 얼굴을 보니 차마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내 새끼들이 저렇게 죽을 상인데 나라도 힘이 되어줘야지 어쩌겠어요. 그렇게 딱 일주일의 약속은 슬그머니 2주가 되고 또 한 달로 늘어났어요. 처음엔 미안해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니 점점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나는 이제나 저제나 애들이 좀 도와주려나 아니면 손주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려나 기대했죠. 하지만 그 기대는 번번이 무너졌어요. 지훈이랑 세연이는 주말만 되면 주중에 너무 시달려서 재충전해야 해요라면서 밖으로 나돌기 바빴거든요. 둘이서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서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어요. 나는 어떻게 하냐고요? 며느리가 전부 자기 SNS에 사진을 찍어 올렸거든요. 주말 데이트, 힐링타임, 워라벨 이런 딱지까지 붙여가면서요. 나는 집에서 혼자 아기 기저귀 갈고 젖병 씻고 이유식 만들면서 틈틈이 며느리 SNS를 들여다봤어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 고생 덕분에 너희들이 그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하는 생각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연이가 주말에 인터넷으로 주문했다면서 커다란 상자 몇 개를 들여왔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집안 곳곳에 설치하는 CCTV였어요. 동그라, 부이고 까만 눈처럼 생긴 것이 천장에 붙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양새가 영 기분 나빴죠. 어머님, 저희가 회사에 있을 때 하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알 수 있으니 안전하기도 하고요. 어머님도 저희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걱정은 무슨 나를 감시하겠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안전과 그리움이라는 그럴듯한 핑계 앞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기술자들이 와서 순식간에 거실과 아기방, 심지어 내가 설거지하는 부엌까지 렌즈를 달아놓고 갔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버렸죠. 내 모든 행동은 며느리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중계되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조금 지나니 까똑 하는 메시지 소리가 지옥의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잠시 허리가 아파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면 바로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어머님, 하준이 곧 깰 시간인데 왜 소파에 앉아 계세요? 내가 배가 고파서 아기가 잠든 틈에 후다닥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면 또 메시지가 왔죠. 어머님, 아기 혼자 두고 라면 끓이시면 어떡해요? 위험하게. 하루는 온종일 아기를 안고 있었더니 팔이 빠질 것 같아서 잠시 눕혀놓고 팔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며느리에게서 인터넷 기사 주소 하나가 띵 날아왔어요. 제목이 애착 형성의 골든타임, 5분의 법칙이었죠. 그러면서 메시지가 뒤따라왔어요. 어머님,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아기는 5분 이상 바닥에 혼자 두면 분리불안이 생겨서 정서에 아주 안 좋대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는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수십 년간 아이를 키워온 경험과
지혜는 이까짓 인터넷 기사 하나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구나.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어요. 행여나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기가 깨서 울기라도 하면 또 무슨 잔소리가 날아올까 싶어서요. 용변을 보면서도 귀는 항상 아기 방 쪽으로 쫑긋 세우고 있었죠. 강원도에서 정성껏 만들어 온 천기저귀와 손수건은 서랍 구석에 처박힌 지 오래였어요. 며느리는 최신 유행이라는 자동 분유 제조기, 스마트 모빌 같은 비싸고 번쩍이는 육아용품들로 집을 채웠어요. 마치 커피 내리는 기계처럼 생긴 그 기계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정해진 온도와 양의 분유를 정확하게 타냈죠. 내 손의 감각과 눈대중은 그저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인 구닥다리가 될 뿐이었어요. 나는 그 CCTV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찍힌 영상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도 몰랐어요. 그 무지가 나를 더 무력하게 만들었죠. 며느리의 감시는 절대적인 권력처럼 느껴졌어요. 하루는 강원도 옆집 순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 엄마, 잘 지내? 서울 생활은 할만하고. 그 정겨운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편히 통화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내 목소리가 커서 아기가 깰까봐, 아니면 며느리가 아기 돌보는 시간에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보낼까봐 조마조마했죠. 결국 나 잘 지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내가 서울이라는 이 큰 도시에, 이 넓은 아파트 안에 완벽하게 혼자 갇혀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와 닿았어요. 강원도 집으로 통하던 마지막 문마저 닫혀버린 기분이었죠. 내 세상은 그렇게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서울에 온 지 석 달이 넘어가면서 내 삶은 그저 CCTV 렌즈 아래에서 반복되는 하루의 연속일 뿐이었죠. 잠든 손주 옆에서 숨죽여 쪽잠을 자고, 아기 울음소리에 번개같이 일어나 젖병을 물리고, 허리 펼 틈도 없이 이유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어요. 강원도 맑은 공기 속에서 흙 만지며 살던 내 몸은 시멘트 벽에 갇혀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은 며느리 월급날이었나 봐요. 퇴근하고 돌아온 세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내게 다가와 흰 봉투 하나를 쓱 내밀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용돈 쓰세요. 무심한 목소리였어요. 이게 뭔가 하고 받아보니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2장이 들어있었죠. 총 10만 원. 지난 석 달간 내 모든 시간과 노동과 잠 못 이룬 밤들에 대한 대가가 바로 이 종이장 2개였어요. 그 순간의 기분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서운함을 넘어선 모멸감이었죠. 이건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수고비였어요. 나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짜리 입주 보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저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하고 멋쩍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지폐의 감촉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팠어요. 며칠 뒤에는 기어이 몸살이 나고야 말았죠. 온몸이 솜에 물을 적신 것처럼 무겁고 뼈마디가 쑤시고 열이 펄펄 끓었어요. 오한이 들어 이불을 뒤집었어도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출근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병원 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엄마, 나 지금 바빠서 시간 없는데 택시 타고 다녀오면 안 돼.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며느리에게서는 바로 메시지가 날아왔어요. 어머님, 저희도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 혼자 병원 가셔서 주사 한 대 맞고 오셔서 하준이 좀 봐주세요. 기가 막혔어요. 아픈 늙은 어미보다 회사 일이 먼저고 자기들 스케줄이 먼저인 자식들이었죠. 결국 나는 끙끙 앓는 몸을 일으켜야 했어요. 열 때문에 몽롱한 정신으로 하준이 옷을 입히고 내 옷을 꿰어 입고 아기띠로 손주를 들쳐 업었어요. 펄펄 끓는 내 몸에 뜨끈한 아기 체온까지 더해지니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죠. 비틀거리며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찬바람이 뺨을 때리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그 짧은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지 버스에 올라서도 아픈 손주를 업은 늙은이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나는 하준이를 고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서서 갔어요. 병원 대기실은 시장 바닥처럼 붐볐죠. 여기저기서 아기 우는 소리, 사람 떠드는 소리가 윙윙 머리를 울렸어요. 나는 아픈 하준이를 달래가며 한참을 기다려 겨우 진료를 보고 내 차례가 되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는 내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차며 어머니, 이러다 큰일 나시겠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죠. 내가 입원하면 당장 이 아기는 누가 본다고요. 결국 영양제 주사 하나를 엉덩이에 맞고 약봉지를 타서 다시 그 지옥 같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워서, 너무 서러워서요. 그날 밤이었을 거예요. 나는 약 기운에 취해 안방에서 하준이를 끌어안고 겨우 잠이 들었는데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소곤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여보, 어머니 오시니까 진짜 편하지 않아? 우리 이러다 돈 모아서 집 넓혀 가겠어. 아들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게 말이야. 사람 썼으면 한 달에 못 줘도 300은 줘야 하는데 완전 굳었잖아. 완전 공짜 유머라니까. 이참에 우리 휴가 내서 제주도나 한번 다녀올까? 엄마한테 하준이 맡겨놓고 우리도 힐링 좀 해야지. 그들의 대화는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어요. 공짜 유모.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이불 밑에 있던 내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평생 써본 적도 없는 녹음 기능. 기술에 무지했던 내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저지른 첫 번째 반항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내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강원도 고향 마을 이장님이었죠. 내 어머니가 올해 105세이신 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였어요. 수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망연자실한 채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거실로 나가 아들 내외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내 슬픔 어린 얼굴을 보고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위로는커녕 너무나도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죠. 어머님, 어차피 연세도 많으신데 호상이죠. 뭐, 이제 할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되니 하준이한테만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겠네요. 늙으면 다 죽는 건데 뭘 그리 슬퍼하세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인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엄마 장례 치르러 강원도에 다녀와야겠다.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 다음 주에 엄청 중요한 해외 출장 잡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가시면 하준이는 누가 봐요? 절대 안 돼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짓밟렸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장례식장은 이웃들의 곡소리와 향 냄새로 가득했죠. 다들 내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어요. 슬픔을 나누는 그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잠시나마 서울에서의 지옥을 잊을 수 있었어요. 3일장을 치르고 어머니를 산에 고이 모시고 난 뒤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며느리의 싸늘하고 분노에 찬 얼굴이었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부장님한테 얼마나 깨지고 망신당했는지 아세요? 세연이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왔어요. 짝! 귀가 먹먹해지는 파열음과 함께 내 왼쪽 뺨에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퍼졌어요. 고개가 돌아가고 세상이 한순간에 하얗게 변했죠. 뺨에 흐른 것은 눈물만이 아니었어요. 내 지난 세월, 내 희생, 내 모성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었어요. 그날,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왼쪽 뺨은 여전히 불에 댄 듯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산산조각 나버린 내 마음이었죠.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공허함과 얼음장 같은 냉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내 새끼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내 모성애는 그날 밤 며느리의 손찌검 한 번에 한 줌의 재가 되어 날아가 버렸어요. 새벽녘,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곤히 잠든 아들 내외의 방문을 소리 없이 닫았죠. 더 이상 저들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그저 내 인생에서 도려내야 할 썩은 상처 같은 존재일 뿐이었죠.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늙은 어미의 패배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포기였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은 바로 거실 천장에 달린 저 동그랗고 까만 눈, CCTV였어요. 나를 옥죄던 그 감시의 눈이 이제는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나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 충전 중이던 며느리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놀랍도록 침착했죠. 평소 세연이가 수시로 CCTV를 확인하며 잠금 해제 패턴을 그리는 것을 어깨너머로 봐두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화면에 손가락을 그으니 찰칵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CCTV 앱을 찾아 열었어요. 지난 석 달간의 기록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저장되어 있었죠. 나는 내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두 기계를 연결했어요. 다운로드라는 글자를 누르자 느릿느릿한 속도로 영상 파일이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깰까봐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 속에서 천천히 차오르는 파란 막대를 보며 나는 이것이 내 고통의 무게이자 곧 다가올 복수의 크기라고 생각했어요. 동이 트기 직전 마침내 모든 파일이 옮겨졌어요. 나는 서둘러 내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겨 넣었죠. 그리고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을 남겨두었어요. 더는 못 참겠다. 나 먼저 집에 간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나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화끈거리는 뺨을 식혀주었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동서울 터미널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실었어요. 버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빽빽한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테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로 차분하게 정리되고 있었죠.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일시적인 후퇴였어요.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익숙한 흙냄새가 나는 고향 땅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집이 아닌 동네 청년회관으로 향했죠. 그곳에 가면 늘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만들고 있던 옆집 철수 아들이 떠올랐거든요. 청년회관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니나 다를까 헤드폰을 낀 채 모니터에 코를 밟고 있는 청년이 보였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나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서더라고요. 아이고, 영희 할머니, 서울 가셨다더니 언제 오셨어요? 나는 말없이 청년의 손을 잡고 구석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지난 석 달간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털어놓았죠.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청년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들이 우리 영희 할머니를 누가 건드려. 청년은 제 일처럼 분노하며 뭐든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죠. 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내 스마트폰을 건넸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함께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청년의 도움을 받아 내가 가진 모든 증거들을 하나로 모았죠. 첫 번째는 지난 석 달간의 CCTV 영상이었어요. 밤새 아기를 업고 서성이던 내 모습, 아파서 끙끙 앓던 내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두 번째는 공짜 유모라고 모의하던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세연이가 내게 보냈던 온갖 협박과 잔소리가 담긴 문자 메시지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아들 부부가 SNS에 올렸던 호화로운 데이트 사진들을 모두 캡처했어요. 청년은 정말 신의 손을 가진 것처럼 능숙하게 그 자료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내 고통스러운 모습 뒤로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배경음악처럼 깔렸고, 내가 홀로 병원에 가던 날 그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써는 사진이 나란히 붙었죠. 영상의 마지막은 며느리의 손이 내 뺨을 후려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어요. 10분짜리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 석 달간의 지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영상의 제목은 완벽한 커플의 실체라고 정했어요. 영상이 완성되어 가는 동안 내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아들과 며느리였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함께 어머니 어디세요?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같은 문자 메시지가 쌓였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대신 청년에게 부탁해 인터넷으로 손주 하준이의 돌잔치가 열릴 호텔과 날짜를 검색했죠. 바로 그 돌잔치의 사회를 맡기로 한 남자에게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 나는 차분하고 또렷하게 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결전의 날, 나는 난생 처음으로 비싼 돈을 주고 검은색 정장 한 벌을 사 입었어요.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었죠. 이건 슬픔을 표하는 상복이자 내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낯설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죠.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어요. 천장에서는 거대한 수정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테이블마다 사람 키만 한 꽃 장식이 화려함을 뽐냈죠. 잘 차려입은 수백 명의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낮은 목소리로 웃고 떠들었어요. 그들이 풍기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평생 흙냄새만 맡고 살아온 내게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연회장, 가장 앞쪽, 단상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내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 세연이가 서 있었죠. 세상 가장 행복하고 완벽한 부모의 모습으로요. 둘은 마이크를 잡고 번갈아가며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성공한 IT 기업의 팀장답게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바쁜 와중에도 저희 하준이가 이렇게 예쁘게 클 수 있었던 건 저희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어요. 맞아요. 사람들은 워킹맘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시죠. 하지만 저는 제 커리어와 사랑하는 아들, 둘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그 위선적인 연설에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연회장 뒤편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내가 안으로 들어선 것은 갑자기 나타난 검은 정장 차림의 낯선 늙은 여자에게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죠. 웅성거리던 연회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가장 먼저 나를 알아본 것은 며느리 세연이었어요. 아들 지훈이도 나를 보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세연이는 마이크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무대에서 뛰어내려 내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내 앞을 가로막고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도끼 서린 목소리로 쏘아붙였죠. 여길 어디라고 와요? 누가 당신을 들여보냈어요? 당신은 하준이 할머니 자격 없다고요. 이 파티를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내 침묵이 그 아이를 더 미치게 만들었나 봐요. 세연이의 고성이 터져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 단상 위에서 명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 잠시만요. 하객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네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세상 누구보다 우리 하준이를 사랑하고 애써주신 할머님께서 아주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모두 무대 위 대형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죠. 미리 약속했던 대로 사회자가 나를 구원해 주었어요.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그의 말에 세연이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버렸죠. 하객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스크린만이 환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영상의 시작은 고요했어요. CCTV 화면 속 깊은 밤 잠든 아기를 업고 하염없이 방 안을 서성이는 내 모습이 나타났죠.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내 얼굴 위로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배경음악처럼 깔렸어요. 어머니 오시니까 진짜 편하지 않아? 완전 공짜 유머라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다음 장면은 내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전하던 날이었죠. 망연자실한 내 얼굴과 함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어요. 늙으면 다 죽는 건데 뭘 그리 슬퍼하세요. 장내가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강원도에서 돌아온 나를 향해 며느리가 손을 치켜드는 모습, 그리고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내 고개가 돌아가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었죠. 연회장 곳곳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화면은 다시 바뀌었어요. 한쪽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300만 원이 넘는 저녁 식사를 즐기는 아들 내외의 화려한 사진이, 다른 한쪽에는 내게 건네진 10만 원이 든 흰 봉투가 나란히 비교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같은 며느리가 내게 보냈던 수많은 폭언과 협박 문자들이 화면 가득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영상은 끝이 났어요.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지만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도 쉬지 않고 충격에 빠진 얼굴로 단상 위의 아들 내외와 나를 번갈아 쳐다봤죠. 그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 세연이었어요. 모든 이성을 잃어버린 그 아이는 옆에 있던 3단 돌잔치 케이크를 두 손으로 집어들더니 내게 달려와 그대로 내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차갑고 끈적끈적한 크림과 빵 부스러기가 내 얼굴과 머리,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산 검은 정장을 완전히 뒤덮었죠.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크림을 손으로 대충 닦아낸 뒤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들었죠. 그리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어요. 선물, 고맙다, 얘야. 내 말이 끝나는 순간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인간도 아니야 하는 분노의 함성이 폭발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어요. 얼굴이 잿빛이 된 그녀는 비틀거리며 단상으로 올라오더니 그대로 딸의 뺨을 후려쳤어요. 이 미친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죠. 아들 지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그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집안 친척들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더니 하나둘씩 의자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화려했던 돌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 모든 폐허의 한가운데 나는 케이크 범벅이 된 모습으로 꼿꼿이 서 있었어요. 비로소 내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사실 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케이크 범벅이 된 채로 호텔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강원도 집까지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든 게 꿈속의 일처럼 흐릿하기만 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익숙한 내 집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앞산만 바라보고 있었죠.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저보다 훨씬 빠르고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날 돌잔치에 참석했던 하객 중 누군가가 제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던 모양이에요. 영상은 폐륜 며느리 케이크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들불처럼 번져나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죠. 사람들의 분노는 무서웠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신상은 순식간에 털렸고 그들이 다니던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가 될 지경이었대요. 결국 두 아이는 나란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친구와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심지어 며느리네 집안에서도 그런 딸 둔 적 없다며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남의 번쩍이던 아파트는 결국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팔아치웠고 남은 돈으로는 서울 변두리에 해드는 시간보다 그늘진 시간이 더 긴 허름한 단칸방 하나를 겨우 얻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죠. 아들 지훈이는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짐을 나르고 며느리 세연이는 식당 주방 구석에서 하루 종일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닦으며 생계를 잇게 되었대요. SNS를 완벽한 인생으로 도배하던 그 아이들의 소식은 그렇게 남의 입을 통해 초라한 현실이 되어 내게 전해졌어요. 그렇게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내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대문 밖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나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지난 1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몰라보게 수척하고 초라해진 아들과 며느리가 내 집 앞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아이는 먼지투성이인 이마를 땅에 찌으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어요. 나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나가 그들 앞에 섰죠.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희들의 그 눈물은 너희가 내게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너희가 처한 이 비참한 현실에 대한 것이냐? 내 질문에 두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진심이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가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인연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증오는 남지 않았어요. 그저 내게는 용서하지 않을 권리가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내 이야기는 어떻게 알려졌는지 지역신문 한 구석에 작게 실렸어요. 그러자 동네에서 혹은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식에게 상처받은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나는 내 과거의 모습을 보았죠.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삶을 되찾는 법을 이야기해 주었죠.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웃고 떠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 마당은 할머니들의 작은 사랑방이 되었죠. 어느 날 문득 통장을 보니 평생 바치라고 식당 일하며 아들 몰래 모아둔 돈이 꽤 되더라고요. 나는 그 돈으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이라는 걸 떠나봤어요. 따뜻한 나라의 푸른 바다를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죠. 집에 돌아와서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어릴 적 배우고 싶었던 서예와 구성진 가락이 좋은 민요를 배우기 시작했죠. 삐뚤빼뚤한 글씨를 쓰고 음정이 틀리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어찌나 즐겁던지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스마트폰으로 여행 정보를 검색하고 문화센터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수다를 떠는 일상이 익숙해졌어요. 한때 나를 옥죄던 그 기술이 이제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운 도구가 된 셈이죠. 강원도의 사계절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봄에는 텃밭에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따서 이웃과 나누어 먹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물었죠. 서울에서의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이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오늘도 나는 직접 가꾼 꽃들이 만발한 정원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셔요. 내 얼굴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의 그늘이 없어요. 그저 평온과 자유로움만이 가득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지훈이 엄마가 아닌 온전한 김영희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사랑은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평생을 바친 희생이 당연시될 때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거든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삶과 존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